네.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오늘 비서실장님 오늘 인사 검증과 관련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금방 제가 김종민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관한 법도 발의를 내고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수한 인재가 가장 유능한 분이 어느 자리에 고위공직자에 임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국민과 나라의 불행이 된단 말이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잘 모시기 위해서는 저는 인사검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해서 국회에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인사검증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는 좀 터주십시오. 아니면 이거를 예방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고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장님 작년 국감 때도 이 인사청문회가 초반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반에 5대 처음에 인사검증 기준 하다가 7대로 이게 늘렸습니다. 아시죠? 네. 그랬는데 7대 제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읽어보거나 제가 사실 놀랐어요. 그때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7년 11월에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7대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금 탈루다. 그러면 지금 정작 국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세금 탈루가 언제 됐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 배우자가 세금 탈루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이 7대 기준이 이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 요건을 이미 그냥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7대 그 기준에는 해당 안 됩니다. 청와대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처벌받은 거 플러스 고액 상습 체납. 고액이거나 상습 체납자 명단으로 이렇게 공개된 경우가 그래 공개된 경우. 이 공개된 경우가 누가 있어요? 솔직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중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로 문제 있어가지고 공개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불법적 재산 증식. 예를 들면 지금 투기가 굉장히 국민적 정서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얼마 정도 이상은 내부적으로 이건 안 된다. 예를 들면 투기로 한 이익이 투기로 보여지는 이익이 10억이 넘는다든가 20억이 넘는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본인 배우자의 부동산 주식거래 미공개 정보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옛날 법조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주식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해가지고 처벌된 경우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가 저는 지금 통일부 장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인정했어요. 제가 8차례에 걸쳐서 다운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법적 재산 증식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7대 기준 자체를 저는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지난번에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저는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7대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엄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7대 기준을 꼭 선정하고 여기는 우리가 걸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그거 이후에 추가적으로 국민 정서상으로 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장치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또 실제로 여기에 이런 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과감하게 걸러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고 인사수석 나오고 계세요? 인사수석 잠깐 있고 계시고요. 비서실장님. 네. 아침에 야당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하는 발언들을 보고는 봤습니까? 무슨 발언 하는지? 그거는 정무수석실에서만 챙깁니까? 아니면은 그 정무수석실에서 챙긴 것 중에 주요 발언은 비서실장님한테도 보고가 됩니까? 예, 저한테도 오고, 대통령님한테도 보고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임명 여러 가지 이런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사실은 조현옥 수석 인사수석님의 이 사임을 제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몇 차례.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예. 네. 조현옥 수석께서
내부적으로라도 실장님이나 아니면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은 있습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이나 인사권자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그만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지 그동안에 나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지금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양심에 비추어서 잘 판단을 또 본인도 하시고 또 실장님도 판단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실장님, 저희 당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 이제 우리 실장님도 옛날 야당일 때 이걸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전 정부보다 더 심해요. 낙하산 소위 인사가. 근데 그렇게 드리면 도대체 낙하산의 개념이 뭡니까? 자의적인 기준 아닙니까? 기준을 똑같이 했어요. 지난번 정부하고. 지난번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물어봤더니 34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연말까지 434명의 소위 낙하산 인사가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런 인사들이 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최소한의 역량 검증을 좀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실장님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야가 이번에 좀 빅딜을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여당 쪽에서나 청와대 쪽에서 하고 싶은 무슨 예를 들면 뭐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그동안 하고 싶어 하는 건 예를 들면 탈원전 폐지.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폐지에 대해서만 입장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뭐든지 다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대표님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때 어쨌든지 원내대표로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창원에 가가지고 그 원전 산업의 전체 상황을 보니 정말 탈원전에 대해서 저도 원래는 탈원전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산업 현장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실장님께서 산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두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정할 때 국민적 동의를 정확하게 구하는 절차가 있었느냐. 그리고 탈원전 절차를 만약에 대통령이 철학이 있으면 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절차에 근거해서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그동안의 정부 정책, 청와대 입장 쪽에 있는 것들을 검증 한번 해보시고 대통령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협치를 강조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결국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에너지 원별 포트폴리오 구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디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네, 송석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